부산 해운대구에 자리 잡은 명신대학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벚나무길 너머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에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건호 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에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59살의 이건호는 국문학과 명예교수로 대학가에서는 누구나 아는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연구 논문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40년간의 교수 생활로 모은 부산 시내 빌딩 2채였죠. 이건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지훈이는 46살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차남 현우는 44살로 부산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죠. 그리고 막내딸 미영이는 40살로 해운대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건호의 마음은 늘 둘째 현우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장남인 지훈이가 의사로서 성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현우만이 아버지의 학문적 길을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현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대학에서도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건호는 현우를 학문의 후계자로 여기며 특별히 아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대학원 학비는 물론이고 유학 비용까지 모두 대어주었습니다. 현우가 공무원이 된 후에도 언젠가는 학계로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건호는 현우와의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부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현우는 언제나 정확히 12시에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연구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도 언젠가는 학문에 정진하겠다고 말하곤 했죠. 이건호는 현우를 바라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와 미영이도 훌륭한 자녀들이었지만 현우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40년 교수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현우였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이 연구실을 물려받아 학문의 길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건호는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보며 현우가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이건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현우가 올 시간이었죠. 이건호는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운명적인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이건호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어요. 금정산은 그가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등산 코스였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이건호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해운대에서 금정산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길을 달리며 그는 오늘도 상쾌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정산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어요.
주차장에는 벌써 몇 대의 차들이 서 있었고 이른 등산객들의 모습이 보였죠. 이건호는 늘 다니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처음 한 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이건호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다고 느꼈어요. 숨도 별로 차지 않았고 다리에도 힘이 있었죠. 중간 쉼터에서 잠시 물을 마시며 멀리 보이는 부산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은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호가 평소보다 조금 가파른 길을 선택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돌이 미끄러지면서 이건호의 몸이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건호는 비탈길을 굴러떨어졌어요.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그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가을 하늘이었죠. 다행히 다른 등산객이 이건호를 발견했어요. 급히 구급차가 출동했고 그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죠. 병원에서는 즉시 정밀 검사가 시작됐어요.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머리를 다치면서 뇌 안에 출혈이 생긴 거였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 여부를 논의했어요. 장남 지훈이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의식불명 상태였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현우와 미영도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세 남매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죠.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심한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어제까지도 건강하던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현우는 충격이 컸어요. 어제 전화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었거든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건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평소 책상에 앉아 학생들을 가르치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의사는 최소 8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 자녀는 교대로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이건호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화가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자녀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의사로서 아버지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 노력했고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건호는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했어요. 특히 현우가 보여주는 효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건호가 쓰러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중환자실의 모니터는 단조로운 신호음만 반복하고 있었고 이건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들이 이제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 의료진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귀에 생생하게 전해졌죠. 그날은 목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대였어요. 지훈이와 미영이가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건호는 그들의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말이야.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버지께서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는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의사니까 더 잘 알잖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 치매나 인지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건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모시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훈이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정리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빌딩 두 채인데 상속세 문제도 있고. 이건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벌써 자신을 포기하고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현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 누나,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훈이가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어. 의사로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현우가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분명히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현우의 진짜 생각이 드러났어요. 새 남매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건호 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누나,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루 병원비만도 얼마인지 아세요? 지훈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형도 의사니까 알잖아요. 이런 상태로 깨어나신다면 결국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럼 평생 이렇게 병원비만 낼 건가요? 미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둘째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요? 현우는 비웃듯 말했어요. 듣기나 하시겠어요? 저 상태로요? 이건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현우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되시더라도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빌딩 두 채 처분해서 상속세 미리 정리하고 요양원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훈이와 미영이는 말없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버지 인생도 거의 끝났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죠.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부모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할 때예요. 지훈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뭐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기적을 바라고 있을 건가요? 그날 밤 지훈이와 미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현우만 남았습니다.
간병인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간 사이였어요. 병실에는 현우와 의식불명 상태의 이건호만 있었죠. 현우가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발 정리하고 가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이건호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모든 것을 퍼주며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건호가 쓰러진 지 정확히 8주가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간병인 김순자 씨가 평소처럼 이건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김순자 씨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분명했습니다. 이건호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어요. 8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죠. 간병인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곧이어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뇌파 검사, 혈압 측정, 반사신경 테스트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거든요. 8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환자가 갑자기 완전한 의식을 되찾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지훈이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온 지훈이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건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와 미영이도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기적적인 회복에 기뻐했어요. 특히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현우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우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기억력도 정상이었고 언어 능력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이건우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8주 동안 들었던 현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건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죠. 현우는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우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건우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을 때 이건우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깨달았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건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항상 꿈꾸던 교육연구소를 차리는 게 어떨까?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건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자금도 아버지가 지원해 줄게. 5억 원 정도면 충분하겠지?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답하겠어요. 이건우는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자금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회계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겠어. 현우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 그날 밤, 이건우는 후배 회계사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민수는 이건우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내 아들이 연구소를 차릴 텐데 모든 자금 운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박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아드님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이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믿음과 확인은 별개야.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거든. 박민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지출과 수입,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이건우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했습니다. 이건우는 또 다른 후배인 변호사 김철수에게도 연락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후 교육연구소 설립을 시작했어요. 미래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해운대에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이건우는 약속대로 5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현우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우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현우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만약 현우가 정말로 변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현우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모든 것이 이건우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제 현우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미래교육연구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에 나가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우는 아들의 성실함에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현우가 변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민수 회계사로부터 첫 번째 의심스러운 보고가 들어온 건 연구소 개소 후 6주째였습니다. 교수님, 좀 이상한 지출 내역이 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연구원 인건비로 매월 2천만 원씩 나가는데 실제로는 연구원이 3명밖에 없어요. 이건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니? 며칠 후 박민수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가 가짜 연구원 5명을 등록해 놓고 그들의 급여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현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현우가 정부 연구과제에 허위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연구 주제로 서로 다른 기관의 이중으로 신청해서 연구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부산시와 교육부에 동시에 신청했네요.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지역 교육 발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총 3억 원을 받았어요. 이건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구비 부정 수령은 학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40년 교수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견된 건 석 달째였어요. 현우가 이건호의 개인 연금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큰일이에요. 현우 씨가 아버님 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있어요. 이건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연금까지 손대다니요. 얼마나 빼갔니? 지금까지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구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빼내고 있어요. 이건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연금을 아들이 훔치고 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째 달에는 현우가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연구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연구소 명의로 구입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가족 여행비를 연구 출장비로 처리했습니다. 박민수의 보고는 날마다 심각해졌어요. 골프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유흥비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부인 명품백까지 연구소 자금으로 샀어요. 이건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연구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꾸며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민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이건호는 경악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조작된 설문조사, 가짜 통계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연구 부정행위예요. 이건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학자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섯째 달에는 현우의 욕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과제를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가짜 연구진까지 등록했어요.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숨가쁘게 보고했어요. 현우 씨가 부산대 교수 세 분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건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학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학계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일곱째 달 어느 날 현우가 이건호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서재의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연락했어요. 교수님,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 현우 씨가 찍혔어요. 서재 금고를 뒤지고 있어요. 이건호는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몰래 금고를 뒤지는 모습을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금고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과정이 고화질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화됐습니다. 시간도 날짜도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이건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결국 도둑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건호는 변호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이제 시작해야겠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교육이야. 44살이 되도록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 말이야. 그렇게 이건호의 복수가 시작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7개월 동안 쌓인 증거들은 현우를 법정으로 보내기에 충분했어요. 그날은 현우가 금고를 털고 난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건호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현우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였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녁 8시, 이건우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으로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곧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1시간 후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천진난만해 보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들통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건우는 서재로 현우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현우는 평소보다 진지한 아버지의 모습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질문 하나를 할게. 이건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어요. 너는 지난 7개월 동안 연구소에서 무엇을 했니? 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연구 활동을 했죠. 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건우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연구원들의 급여 명세서였어요. 그럼 이건 뭐니? 현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김영희, 박철수, 이민정, 최영수, 정다혜. 이건우가 천천히 이름을 읽었어요. 이 5명이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현우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연구원들이에요. 정식 출근하지는 않지만. 이건우가 2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겠니? 부산시와 교육부에 동시에 신청한 연구 과제 말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담당자가 착각해서. 실수? 이건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억 원을 이중으로 받는 게 실수라고? 3번째 서류가 현우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건우의 연금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럼 아버지 연금에서 2억 원을 빼간 것도 실수니? 현우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연구소 운영이 힘들어서 잠시 빌린 거예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빌렸다고? 이건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버지 몰래 빼간 게 빌린 거니? 4번째로 나온 건 현우의 개인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승용차 구입비, 가족여행비, 골프비, 심지어 부인 명품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연구소 돈으로 산 벤츠가 연구 활동에 필요했니? 이건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가족여행이 연구 출장이었나?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현우가 서재의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아버지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니? 이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버지 몰래 금고를 털고 5천만 원을 가져가는 모습이야. 현우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우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40여 년 동안 쌓인 실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우야, 내가 내 병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니? 이건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했던 말 말이야. 이제 제발 정리하고 가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이런 말을 했었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이건호가 계속 말했어요. 빌딩 두 채 처분해서 상속세 미리 정리하자. 아버지 인생도 거의 끝났잖아요. 이런 말들도 다 들었어. 현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난 거였어요. 이건호는 일어나서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이런 아들로 만든 게 내 잘못이다.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현우가 울면서 빌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호는 단호했습니다. 반성? 44살까지 반성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건호는 서랍에서 이미 작성해둔 고발장을 꺼냈어요. 영구비 부정수령, 횡령, 배임, 절도 모든 혐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걸 검찰에 제출할 거야. 이건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현우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어떻게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이건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말이야. 현우는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건가요? 이건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거지. 44살에 받는 첫 번째 진짜 교육 말이야. 그날 밤 현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김철수와 함께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40여 년 교수 생활을 해온 이건호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호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 후인 화요일 아침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미래교육연구소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거였어요. 현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어요. 영구비 부정수령, 횡령, 배임, 절도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이건호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가짜 연구원 등록부터 시작해서 이중 연구비 수령, 개인 자금 유용, 그리고 아버지 금고 절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이틀 후 목요일 저녁 현우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현우의 아내와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이와 미영이도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아버지가 직접 고발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이건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 이게 진짜 교육이야. 지훈이도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혈육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건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40여 년 동안 말이야. 구속 전 신문이 열린 날 이건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건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학문하는 사람이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교육자의 아들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친아들인데 좀 더 가족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건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는 변호사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고발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과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저녁 부산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미래교육연구소는 폐쇄되었고 부정하게 받은 연구비는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한 달 후 기소장이 접수되었어요. 연구비 사기 4억 원, 업무상 횡령 2억 5천만 원, 절도 5천만 원 등 총 8억 원 규모의 범죄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판단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자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학문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호는 매번 재판에 참석했어요. 방청석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현우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건호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은 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어요.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현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현우의 아내가 오열했고 지훈이와 미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건호만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친아들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건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교육자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이건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4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현우를 위한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현우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권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일 후 현우는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건호는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와 미영이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우가 저지른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건호의 마지막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현우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지만 이건호는 이것이 아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현우가 수감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어느 때보다 쓸쓸했어요. 이건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현우의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은 상처도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거든요. 지훈이와 미영이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알게 된 후였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미영이도 며칠 후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현우 오빠만 편애하신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 보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알겠어요. 이건우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현우에게만 관심을 쏟느라 너희들을 소홀히 했구나.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이해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 무렵 이건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빌딩 두 채와 적금, 그리고 연금까지 모든 것을 학술연구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김철수가 놀라며 말렸어요. 교수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지훈이나 미영이에게 물려주시는 게. 이건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지훈이와 미영이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두 사람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돈이 아닌 더 소중한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지훈이도 동의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부 절차가 완료된 후 이건우는 대학에서 마지막 특별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명예교수로서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강의 제목은 학문의 진정성과 윤리였습니다. 이건우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강의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이건우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우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 강당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뇌와 깨달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최근에 얻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에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연구비 부정사용의 심각성, 학문적 정직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었습니다. 저는 교수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제자를 교육해야 했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어요. 강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이건우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설사 그것이 아픈 선택이라 할지라도요. 강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건호는 학문의 윤리, 교육자의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강당은 길고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호의 진솔한 고백과 깊은 성찰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이건호를 지훈이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자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현우가 없는 식탁이었지만 오히려 더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거였어요. 한 달 후, 이건우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보낸 편지였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책을 읽으며 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신 학문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어요. 현우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명신대학교 캠퍼스에는 다시 벚꽃이 피었어요. 이건우는 평소처럼 캠퍼스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제자를 교육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었다고 확신했어요. 때로는 사랑이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이건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교육자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마지막 강의는 끝났지만 진정한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